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11월 1일 오후 5시 36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9,364달러입니다. 74K 부근까지 올랐다가 73K죠. 죄송합니다. 74K라고 봐도 되겠네요. 73,700달러니까 74K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74K까지 올랐다가 지금 5%가 거의 넘는 조정이 나오고 있죠. 6%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일단 월봉 마감이 됐으니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3월, 4월에 작성했던 이 종가 가격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꽤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실망스럽게도 이제 이 아래에서 종가 그다음 새로운 월봉 캔들이 시작됨으로써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건 암호화폐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어제 나스닥이 꽤나 수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크게 개파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꽤나 입금량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는 계속 내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놈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건 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팔고 있고, 이 코인베이스에서 나오는 매도세를 ETF에서는 이제 충분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쌤쌤으로 쳐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가격과 ETF에서의 이제 유입량과 유출량 사이의 상관성을 봤을 때, 그게 잠재적인 매수세일 수도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가격 자체는 거래소에서 실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실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래소에서의 매도세, 매수세와 ETF 시장에서 들어오는 유입량과 유출량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직 파악되었다라고 볼 수는 조금 없는 입장이고요. 일단 미국 쪽만 보더라도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매수세 매도세와 ETF 쪽에서 발생하는 매수세 매도세가 따로 노는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거냐 이거죠. 설사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TF 쪽에서 유입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버텨야 될지, 아니면 ETF 유입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물 거래소에서의 매수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매도세가 강하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구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판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은. 그러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시기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시기적인 부분. 뭔가 이렇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제 완벽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행정부의 기조에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물 매도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그냥 올라오면 팔아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이제 71.3K이고요. 왜 71.3K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구간이 21년 4분기 구간과의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원체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게. 결론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온체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코인베이스 현물 매도세도 그렇고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구간이다. 가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이게 이제 제 결론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을 71.3K로 잡은 거고요. 주봉으로 그냥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지난 3월, 4월 구간에서 나왔던 고점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지만 이때도 사실 이제 쌍고점이잖아요. 이제 지금도 쌍봉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신 오른쪽 봉이 조금 더 왼쪽 봉보다는 높고, 아마 이제 오른쪽 봉에서 주봉 원봉이 뜨게 되면 이제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 이제 100% 걸리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차가 대략 8개월, 9개월 되니까 이둘 관계를 주봉 다이버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여기 구간과의 유사성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안전장치 가격을 어디에 걸어야 될까?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60K에 걸어두면 됐고요. 직전 3월에 나왔던 3, 4월에 나왔던 고점이고요. 이번의 경우는 이제 71.3K에 걸어두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난 3, 4월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주봉 종가상의 월봉 종가상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1년 조금 복귀하자면 이때라도 11월은 선물 ETF 통과 호재를 이용해서 개미들을 한번 이 시장의 마지막으로 대거 유입시키는 이게 일종의 트랩이었구나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자 근거라는 말씀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월봉 종가상으로는 71.3K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 내일 CMG 차트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주봉 종가를 계속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제
일본 기준 22MA의 지지 여부를 또 살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일본 기준 22MA의 지지 여부, 네. 위쪽에서는 71.3K의 돌파 여부, 역시 주봉 종가 기준이에요. 네. 일본 22MA는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그 방향에 따라서 계속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건지 아니면 물량을 덜어내고 조금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좀 가벼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매매가 조금 쉬워졌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이제 22MA가 깨지면 한 번 더 팔아주시면 됩니다. 네, 일본 기준. 네. 여기가 만약에 또 깨진다 그러면 한 번 또 팔아주시면 돼요.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68,100달러거든요. 네, 일본 기준 여기가 또 깨지게 되면 물량 한번 또 덜어내셔야 돼요. 네. 이번에 덜어내실 때는 71.3K에서 깨졌을 때보다도 조금 더 많은 양을 덜어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조금 다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2MA가 깨지면 여기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은 이른바 이제 평단이 뭐 각자 다 다르실 거지만 다 정리를 하고 그럼 꽤나 큰 현금이 확보가 되겠죠. 뭐 비트코인 비중이 다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네. 알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건 워낙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뭐 전체적인 상황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이 이대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비트코인이 고점을 먼저 찍고 나면 한두 달 정도의 알트코인 장은 반드시 옵니다. 네, 그건 약간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달리는 것만으로도 알트코인 상승률은 꽤나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비트코인의 시간이 끝나야 되거든요. 즉 도미넌스의 꼭지, 고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비트코인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더리움의 시간은 오지 않는 거고요. 네. 이더리움의 시간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알트코인 장은 당연히 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시간이 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꼭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좀 이렇게 간략히 조금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 상황을 조금 그냥 이더리움 그 달러 차트만 조금 보시게 되면 인덱스 차트를 볼게요. 가장 오래된 차트인 인덱스가 없나? 인덱스가 있을 건데 마켓캡 차트를 볼까요? 여기 있네. 제가 봤을 때 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아직 상승 추세가 안 깨졌어요. 네. 상승 추세가 아직 안 깨졌고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뭐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시기까지 조금 말씀드리면 내년 뭐 1월 말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안 그러면 내년 이제 9월이나 10월까지 조금 알트장이 늘어질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구조가 돌파되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폭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폭발하신다라고 아니라 폭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많다라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항이 눈에 바로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가 조금 넥라인이잖아요. 네, 쌍봉 넥라인인데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이죠. 네, 한눈에 보셔도. 네, 근데 여기만 뚫게 되면 저는 200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승 채널의 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가격적으로는 3,600달러 정도 되나요? 3,600달러.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채널의 상단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 이제 대형 수렴의 구조가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렴의 끝까지 이제 얼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돌파는 가짜 돌파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거든요. 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거 돌파가 나오게 되면 요거 이제 좀 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좀 이더리움 가격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제 관점이고요. 그냥 아직 이더리움이 움직일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시간이 아직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이 크게 움직인다라는 건 비트코인의 시간이 다 끝나갔다라는 거고 바꾸고 나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이 결국 건강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네. 폭발적인 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올라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지는 등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애들만 두들겨 패는 같이 조금 커가면서 지 몸집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알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그래서 뭐 손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도 없고요. 그럼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알트코인들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던데 아직도 매수 타이밍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꼭지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저점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사이클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도미넌스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11월, 12월이 뭔가 좀 정리하고 한 타임 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간대인 건 맞지만 특히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이 꽤나 있으시다. 이더리움을 꽤나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년 봄까지 조금 보고 가시는 것도 정말 길어지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보고 가시는 것도 결코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뭐 트럼프 당선부터 해가지고 뭐 페드의 기조 자체도 지금과 같은 긴축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좀 최소한의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한 뭐 지난 뭐 2020년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상당히 좀 모범적인 양적 완화가 있었잖아요. 네.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모범적 양적 완화. 즉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크게 동반하지 않은 꽤나 이제 모범적인 양적 완화가 있었죠. 뭐 단계적 양적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버냉키가 했던. 네. 역시 보수주의 정권에서 나왔던 양적 완화 움직임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시장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면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네. 뭐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네. 그냥 뭐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런 것보다는 뭐 단계적인 양적 완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골디락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뭐 자산 시장이 쭉 우상향하는 사이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정이다 이거죠. 대신 큰 이제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고 세력들도 이제 그 관점에서 연말에는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포지션을 변동시킨다거나 리밸런싱하는 자산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뭐 단적으로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를 뭐 대놓고 트럼프 지지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일론 머스크 했던 얘기 중에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주식부터 해서 뭐 자산 시장이 급락을 할 것이다. 네.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할 것이고 네. 돈을 안 푼다는 얘기죠. 네. 그럼 페드라도 통화 정책으로 좀 돈 풀어줘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그 페드의 영향력이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얘기를 해왔죠. 네. 근데 또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좀 자산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네. 어제 그제 인터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이제 트럼프의 정책 공약을 보게 되면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또 없거든요. 네. 뭐 금리를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다시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네. 내가 내릴 거니까 너네들 내리지 마. 안 그러면 이제 뭐 페드 없애버린다. 약간 이제 오히려 이제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게 최근 기조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즉 일론 머스크 말은 한 귀로 듣고 좀 한 귀로 흘릴 필요가 있는데 워낙 그 양반 말에는 좀 과장되면서 엉터리 같은 말은 있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경우가 워낙 많았던지라 그래도 한번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if지만 정책 기조가 이제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자산군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연말에 좀 미리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건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 관점에서 이제 71.3K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뭐 암호화폐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과정에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건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은 때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지금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ETF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뭐 지금이야 이제 비트코인이 ETF 흥행을 하고 있죠. 네. ETF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 흥행이 계속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조금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제 그 흥행의 끝 무렵에는 두 번째 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내 ETF 운용사도 끊임없이 히트작이 될 만한 여러 가지 ETF 상품을 발굴을 하는데 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가격적인 압박이 됐든 아니면 들어오는 돈의 어떤 한계치를 나타낼 구간이 올 거라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에서 오는 신규 유입자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구간 아니면 운용 자금에서 오는 ETF 운용 자금에서 오는 어떤 한계 구간치가 분명히 올 건데 그 다음 히트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팔아먹으려면 운용 수수료를 얻어내려면 뭐 그러려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어느 정도 밑바닥 작업을 전에 해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ETF도 그래서 승인시켜 놓은 거고 RWA라는 좋은 구실거리 올릴 구실거리죠. 네.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중간 과정에 뭐 솔라나가 나와가지고 추월을 할 것이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솔라나가 휙 하고 먼저 새치기 하고 들어갈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나름의 그 질서라는 게 있어요. 네. 제도권의
편입되는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막 주장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나름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뭐 이건 저는 SEC 위원장이 바뀐다라고 해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죠? 처음에는 이제 CME 먼저 상장이 되죠. CME 상장을 먼저 시킵니다.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선물 ETF를 먼저 또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선물 ETF에서도 역시나 당연히 CME 이제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ETF를 한번 운영을 해봐요. 선물 ETF를 역시나 뭐 거래나 아니면 가격 조작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이상이 없는지 또 검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물 ETF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현물 ETF에 대한 파생 ETF가 나오죠. 이 과정이 반드시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과연 중간 생략하고 바로 그냥 현물 ETF가 딱 하고 시장에 내놨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요. 뭐 만약에 뭐 FTX 같은 사태가 터지면서 뭐 심각한 가격 조작이 일어난다거나 그럼 막대한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SEC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프로드 승인시켜준. 그래서 CME 입장에서도 아니 SEC 입장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검증 절차가 크게는 계속 이상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아무리 짧아도 한 3년에서 4년은 걸리는 것 같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CME에 상장됐을 때가 벌써 2017년 12월이에요. 근데 ETF가 이제 올해 통과가 됐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7년,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더리움은 한 4년 걸렸고요. 네, 이더리움은 4년 걸렸고 지금 이더리움 어디 단계까지 왔죠? 1, 2, 3단계까지 왔어요. 네.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왔죠? 4단계까지 왔어요. 자, 다시 이더리움은 3단계까지 왔고 비트코인은 4단계까지 왔어요. 네. 솔라나 지금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추진 중에 라지캡 펀드 뭐 있잖아요. 뭐 그것도 ETF 상품으로 즉 시총 큰 알트코인들 왠지 솔라나만 신청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아발란체만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시총 큰 알트를 그냥 뭉태기로 덩치 키워가지고 이더리움만큼 이제 덩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라지캡 코인들 싹 다 그냥 시총 합치면 이더리움 정도의 사이즈는 나온다고요. 네. 결국 뭐 SEC가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변명거리 중에 하나가 야 너네도 그 사이즈가 너무 작다. CME나 아니면 ETF 시장에서 거래되기엔 사이즈가 너무 작다라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총 큰 코인들 라지캡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상장 추진해보자. 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대놓고 그걸 추진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에 들어가 있는 알트코인도 좀 뭐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솔라나 1번도 안 됐어요. 네. 1번도 안 됐는데 다 건너뛰고 바로 3번 저는 그건 좀 무리수라고 봐요. 네. 죄송합니다. 휴대폰 소리 좀 녹음된 건.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계속 비트코인만으로도 지금 뭐 작년이 아니죠. 올해 들어왔던 그런 흥행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냐 이거죠. 네. 세력들 입장에서도. 네. 그럼 비트코인 이제 어느 정도 올려서 주차시켜 놓은 다음에 뭐 건들까요? 네. 좀 당연히 이더리움 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더리움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의 관점에서 조금 보시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게 뭐 실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수익률에서 혹은 뭐 물려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더리움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근데 확실한 건 비트코인의 시간이 끝나면 이더리움의 시간이 온다. 네. 그때는 아마도 지금 이더리움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를 지켜보는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다. 과연 솔라나가 그 중간에 새치기 하면서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엄청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좀 이렇게 정리하고 뭐 알트코인 얘기도 그냥 요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네. 테드 도미넌스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알트코인들도 결국 뭐 USDT와 USDC 유동성이 많아졌을 때 뭐 디파이 시장에서 대량의 자산들이 H가 되고 그 H된 자산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출이 되고 그 대출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알트코인 시장을 이제 뻥튀기 시키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알트코인의 시간도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에서 쳐주는 가장 뭐 안전한 담보 자산은 뭐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더리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먼저 가야지 알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이제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더리움이 그 TVL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이더리움을 기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하는 주포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단순히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알트코인 자산 중에서 담보 가치 높은 자산들이 꽤 많아요. 네. 어지간한 건 받아줍니다. 네. 시총 큰 애들은 뭐 아발란체부터 해서 폴리곤 이런 애들도 받아줘요. 네. 당연히 뭐 그 아톰 생태계에서는 가장 좋은 담보 자산은 아톰 맡기고 USDC 빌리는 과정이 있죠. 예전에 루나 맡기고
UST 뭐 대출했듯이 뭐 마찬가지의 논리예요. 뭐 그 사이클까지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아직 비트코인의 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이더리움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뭐 그 중간에 솔라나가 끼어들어서 이더리움이 고사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얘기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때 이더리움이 250만 원에서 250만 원, 250만 원. 1년도 채 안 돼서 이때 12월이었거든요. 9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김프가 끼었긴 했지만, 그냥 원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더리움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9만 원 된 뒤로 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년이 뭡니까? 이때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때가 2018년 뭐 12월이고 이때가 2020년 8월이니까 거의 2년이네요. 뭐 크게 뭐 오른 것도 없이 박스권을 그렸어요. 9만 원에서 좀 올랐다가 여기 결국 못 뚫고 계속 이지랄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기 순간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을까요?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더 욕을 먹었어요. 조금 이제 뭐 고인물 같은 얘기를 하자면 지금보다 더 욕을 처먹고 있었다고요. 뭐 이때 이오스가 한번 이제 크게 간 적도 있고 그랬고 이오스한테 따인다, 뭐 트론한테 따인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다고요. 뭐 비탈릭도 욕 처먹었고. 뭐 근데 결국 500만 원 갔어요. 결국 여기에서 500만 원 갔다고요. 결국 500만 원, 9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갔다고요. 이더리움이 결국 3년 4년 만에. 그리고 다시 뭐 이때 100만 원 조금 넘은 자리에서 저점이 나왔죠. 제가 아마 이때 이더리움 저점에서 매집했을 때 140만 원대에서 산 것 같은데 100만 원 조금 위였던 것 같아요. 최저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00만 원 초반대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00만 원 초반대에서 300만 원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뭐 저점 대비 2년 동안 딱 3배 올랐네요. 욕 먹을 만하죠. 왜냐하면 솔라나는 이때 저점에서 만 원이었다가 지금 얼마죠? 솔라나는 30만 원, 20만 원대 있죠. 뭐 대충 계산해도 솔라나는 저점 대비 20배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저점 대비 3배 올랐네. 이 썩을 것. 뭐하고 자빠졌냐? 너네들 곧 솔라나한테 따인다. 뭐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근데 조금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이때 500만 원이었어요. 고점이. 1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소 토막 났죠. 근데 솔라나 이때 고점 가격이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만 원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솔라나 이더리움 고점 대비 다소 토막 나는 동안 솔라나는 몇 토막이 났다고요? 40토막이 났다고요. 40토막 난 뒤에 20배가 오른 거예요. 다소 토막 난 뒤에 3배가 오른 거고 이더리움은. 물론 이제 솔라나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거 맞고 도미넌스 차트만 봐도 솔라나 도미넌스가 훨씬 더 안정적인 거 맞는데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이더리움이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불만이 많으신 거 알아요. 내게 더 많이 올라야죠. 근데 이렇게 정말 욕먹을 만한 가격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아니다. 그냥 정말 돈 벌 만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조금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이걸 봤으니까 250만 원에서 1년 만에 9만 원 가는 것도 봤고 그 9만 원이 또 2, 3년 만에 500만 원 가는 것도 봤으니까 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뭐 이더 체인 분리되면서 뭐 소수점까지 가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달러 단위로 달러 기준으로 소수점까지 가신 더 숱한 이더 거래들도 많거든요. 제가 뭐 코인판에서 글 한참 쓰던 뭐 2019년 때만 해도 이더 거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양반들 아직도 이더 거래 노릇 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더 거래들은 개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양반들은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냥 허허하면서 보고 있을까? 아니면 욕하면서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이더리움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근데 멀지 않아 올 것 같다.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탈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선에서 조금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조금 깨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좀 깨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조금 뚫는 게 우선이죠. 여기 뚫어야지 좀 알트들이 좀 숨이 좀 붙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저도 조금 이제 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조금 말씀드리는데 알트장이 언제 올 건가에 대한 이제 나름의 인사이트를 정리한 메일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 계세요. 뭐 토탈 차트 관점에서 조금 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 내년 3월까지는 그래도 알트장이 이제 한 번은 오고 전체 사이클이 조금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이더라고요. 이제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는 얘기는 알트장이 실제 도래하고 비트코인 동년세 꼭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분 인사이트도 한번 유튜브 통해서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내일 주봉 마감이 중요해요. 71.3K 위에서 주봉 마감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뭐 일주일 가격 움직임 중에 금요일 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만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어제 한 6% 하루 동안 떨어지니까 지금 벌써 또 이제 분위기가 조졌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하고 좀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30일에서 10월 1일로 야 이제 옥토버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야 이때 흑삼병 캔들 이제 이쁘게 나왔고 이제 떡상 가는 거니? 이때도 좀 징징거림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또 10월 30일에서 11월 1일로 넘어가기 전에 좀 그지 같은 가격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 또 다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CME 차트가 과연 주봉 종가상 지난 3월, 4월 고점 위에서 마감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 기준 역시 71.3K에서 월요일 날 종가 마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계속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맞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버할 필요는 또 없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처럼 떡락인 거죠. 그렇게 좀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떡락인 건가요? 컴님 말대로 지난 2021년 4분기에 재탕이라면 이제 이것만 남은 거네요. 그건 또 아니라고요. 네. 그냥 위험한 시기이고 위험한 가격 구간대에 왔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 즉 매도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물리면 상당히 조금 구출되기 힘들 가격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만에 하나 정말 이때 재탕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 초기에 자산 가격의 어떤 급격한 하락세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조금 고생할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를 조심하시라는 이유고 특정 기준 가격 기준으로 그 아래로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수익 실현을 해서 조금 몸을 가볍게 하자 이거죠. 네. 그냥 풀매수 된 상태면 되게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하락장에 대한 대응이 되고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존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조금 달아주시고요. 네. 원래 아침에 좀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정이 생겨가지고 방금 집에 와서 급하게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비가 오고 있네요. 네. 비 온 뒤로는 이제 단풍도 들고 좀 날씨가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편집 요약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테이크로 찍어서 편집 없이 올리는 부분은 항상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구독, 좋아요를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저라도 이런 영상에 굳이 구독, 좋아요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꽤 오래됐지만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도 제 영상은 구독, 좋아요를 누군가한테 부탁할 수준의 퀄리티는 아니다. 내용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너는 뭘 그렇게 그따위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당당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항상 조금 송구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필요하다면 게시글로, 필요하다면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어려운 구간은 저는 이제 지나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들이 정말 살 떨리고 간 떨리고 어려운 자리들이었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정 부리는 자리라고 해야 되나? 우리 건 내 건 왜 안 올라? 약간 이런 구간에 와 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